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이상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사실 9월 말에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하면서 지금 기업들 건전성, 그다음에 뭐 채권 시장의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개괄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지금 기업의 건전성이라든가 뭐 도산 우려가 현실화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다만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일단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워낙 올랐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1년 8월에 25bp 인상하고 나서 한 15개월 정도 만에 2.5% 네.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 기준금리 인상기를 봤을 때 가장 급격하게 올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올라갔지만 돈을 빌려주는 비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네. 보니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문제가 애초에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가장 신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 지방 채권에서 미상환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심리가 우선 급속도로 좀 냉각된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근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면 ABCP가 뭐고 이게 왜 갑자기 돈을 안 갚는다라고 한 건지. 근데 레고랜드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개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지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그 워낙 그 자금 시장의 경색 문제가 시장의 네.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지방 채권에 대해서 이 미상환 우려가 발생을 했던 점. 근데 그 규모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2,050억이었죠. 예, 네. 그 정도면은, 그리고 또 그걸 지급 보증을 결국엔 쓰고 있던 그 건설사들도 사실 현금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상환 여력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텐데, 전반적으로 그 시장의 심리를 악화시킨 것, 지방 채권도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발생시킨 게 이번 사태의 가장 그 뼈아픈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뭐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부도가 났을 때 네. 결국 그 지급 보증을 건설사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위험이 전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쪽이 대신 갚으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쪽의 이제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사실 그 2,050억이라는 그 규모의 돈 자체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아니요. 충분히 자기 예. 건설사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였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정말로 우량한 그 정부 채권, 지방 채권도 이 미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가뜩이나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네. 기업들은 이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빌리고 싶고, 네.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빌려주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위험을 관리하고 싶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자금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고랜드 건이요. 예. 그러니까 그 강원도가 예. 그 지급 보증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물러서 버리면 예. 레고랜드가 자체적으로는 그걸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그 이제 특수목적 회사 부분에서는 네. 상환 능력이 안 되지만, 네. 중도개발공사. 예. 근데 결국에는 그
최종적으로 지급 보증을 서 있는 네. 그 이제 건설사들한테까지 갔을 때 그리고 그 저기 증권사들한테 갔을 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거절을 안 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거절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중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레고랜드가 자체 캐시플로우 가지고 이 ABCP를 다 저때 갚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태가 이렇게 오질 않았을 텐데, 그죠? 강원도가 지급 보증 안 하겠다고 거절한다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던 상황인 거로 봐야 되냐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아니었다. 자체적으로 갚을 수는 없는데 뭐 이제 돈줄이 막혀버리니까 2천억 정도는 최종 이제 지급 보증을 한 건설사들이 갚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이제 회사들이 돈을 빌리는데도 그렇죠. 돈을 이제 안 빌려주려고 하고 이제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빨리 빌려야 되는데 빌려줄 사람은 안 빌려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여러 이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뭐 어떤 기업들이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기업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 섞인 기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는 흥국생명이 이달 9일날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그 일종의 연구체인데요. 만기가 이제 30년 정도로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재무제표 상에는 자본으로 분류가 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투자자들은 조금 일반 그 회사채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항상 이제 조기 상환을 하는 것, 그러니까 30년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을 그동안 관행으로 해왔습니다. 관행으로 해왔는데 30년 만기까지 안 가져가고 안 가고 보통 몇 년 정도? 5년? 예. 5년이 이제 5년 이상 이게 가야지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5년이 지나고서 이제 조기 상환 옵션을 행사를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근데 뭐 미행사를 하더라도 사실 회사 자체에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으면 뭐 이 스텝업 조항이 있어서 미행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제 높아진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데 이걸 조기 행사를 못하게 된 배경 때문에 좀 시장이 우려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 외화 자금 조달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이걸 조기 상환을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자금 시장의 경색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그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흥국생명이 빌린 돈을 갚는다는 의미인 거죠. 콜옵션을 행사하면. 그런데 갚지 않겠다. 이자를 좀 더 주고.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시장에서는 빨리 갚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갚은 거죠. 이자 더 주고. 빨리 안 갚았다라기보다는 빨리 갚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빨리 안 갚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지금 조달 비용이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보다. 5년 전보다는 조달 비용이 엄청 올랐으니까 당연히 안 갚는 게 이자를 좀 더 올려주더라도 안 갚는 게 훨씬 더 이득일 텐데 시장에서는 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상한 상상을 해서 얘들이 돈이 없나? 뭐 이런 상상을 해서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 신종증권이 5년이면 이게 이제 콜옵션이 있고 이게 지나면
그 단계별로 콜옵션이 계속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콜을 행사 안 하고 예. 이자 좀 얹어주고 예, 다음에 요 다음번에 예. 행사 기간 가가지고 그때 가서 콜을 행사해 버려도 예, 뭐 지장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뭐 흥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이거 5억 예. 달러 갚으려고 나가서 고금리로 예. 조달하느니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주고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에 가서 콜옵션 다시 행사해 버리면 되니까. 금리 내려가면 그때 네. 행사해 버리면 되는 뭐 건데.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에서 도는 얘기는 이제 흥국생명이 외환을 조달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또 회사채 발행을 해서 일부 자금 조달을 해서 조기 상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조금 여의치가 않았다. 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그 인식을 하면서 조금 우려가 확대된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이게 물고 싶은데 이런 사태가 나오니까 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흥국생명 입장이면 예. 어차피 조달해서 갚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이자 주는 거, 이것도 예. 이자 주는 건데 예. 저 이자 금리가 훨씬 높을 텐데 예. 차라리 콜옵션 요 다음번에 행사하고 이거를 그냥 이자를 좀 더 주는 게 예. 회사 자본 비용에서는 자본 비용 쪽에서 훨씬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오해를 산 거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이게 뭐 이자가 10%짜리다. 네. 얘기 편하게 해서 바깥에서 8%에 조달을 할 수 있으면 조달해서 갚는 거고 예. 12%짜리 조달해야 되면 에이 그냥 이대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흉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전반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네. 매크로에 대한 이슈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매크로가 어렵다. 예.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뭐 주식시장에서도 건설주들이 아주 막 박살이 났고 증권주 막 아주 난리가 리츠 주식 막 주가가 급락하고 네. 일부 중견 건설사 회사채가 연 65% 금리에 거래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사실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제 주변에 부동산 쪽, 뭐 PF 쪽에 있는 동기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그냥 자금 씨가 말라서 조달하려 그러면 뭐 어떤 조건을 해도 자금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전화해 보면 북클로징 다 했다. 지금 우리 뭐 더 나갈 거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죠. 65% 금리 이게 뭐 이거는 회사채 시장에서 어떤 의미라고 봐야 아니 될까요? 회사채 시장 얘기 65%면 저는 빌려주고 싶은데. 월 5%면 옛날에 이 사채 시장 내 우리 무지하게 어렸을 때 그때 사채 시장 월 3부 썼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달러빚. 달러빚이 3부를 달러빚. 썼어요. 네. 달러변이 그거보다 높은 거 3부였는데 아닌가요? 월 5%란 얘기인데 지금 이게 좀 심하네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게 거래 금액이 적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아 거래금이 큰 건 아니었다. 예.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뭐 거래 유동성 자체가 이제 회사채 시장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시가 많은 네. 돈이.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그 거래 유동성이 굉장히 이제 적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량으로 뭐 조금이라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사실 가격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급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급등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얼어붙어 있고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PF 자금줄도 다 이제 막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신공영의 회사채가 뭐 이렇게 연 65%의 거래가 됐다라고 네. 하니까 이게 건설업종에 대한 펀더멘털의 우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네. 좀 걱정은 해야 될 부분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자금이 얼마 안 되는 자금이면 네.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65%짜리를 끌어다 갖다 막아야 될 정도면 예.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 현금이.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박사님 말씀 진짜 맞는 게 주변에서 네. 누가 나한테 1억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도 되는데 50만 원만 빌려줘라.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없어서 그걸 빌리면 이건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제가 이제 옛날에 부도나던 회사에서 일을 하던 경험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제 마이너스 한도들 아침마다 계열사들 일보가 들어와요. 자금 일보가 그 전날 그 자금 일보 쫙 보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는 뭐 쫙 뭐 한도 다 차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만 100원도 이게 더 이상 조달할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마지막에 돈 요만큼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큰 돈은 안 가지고 생기는 거라서 지금 건설 시장은 만약에 그렇다면 건설 업종은 조금 좀 불안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사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매크로 쪽이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사실 거기에 불을 붙인 건 레고랜드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 조달 시장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신용 위험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 이게 진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용 위험이 본격화되는 것이냐?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아직 3분기 그 실적이 다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상반기 실적들만 좀 집계를 해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비금융 업종만 이렇게 좀 보면 뭐 이렇게 주식회사 대한민국 관점에서 기업들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한 11% 넘어가거든요. 총 자산 대비. 네. 현금 보유 비중이 11% 정도 되고 이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건전성에 그래도 신경을 쓰면서 경영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단기 금융 부채의 상환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 금융 부채 대비해서도 현금성 자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충 한 1.2배 정도, 1.1배에서 1.2배 정도. 그러니까 단기 부채보다는 현금성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자체를 지금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금성 자산에 사실 그 우리가 비율을 산출을 할 때 단기 금융 자산도 포함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그 단기 회사채가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상환이 안 될 경우 뭐 요런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우리가 이제 안정성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차환 리스크가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기업들이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느냐. 그러겠죠. 예, 요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건설사가 이제 뭐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뭐 현금이 기업의 현금이 뭐 단기 부채보다 120% 많아도 몸에 피가 안만 많아도 심장 근처에서 혈관이 막혀버리면 피는 많아도 돌지는 못하는데 흑자부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건설회사가 그런 일이 많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시작이 된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 그거를 이제 쏟아붓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뭐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50조가 커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전체를 다 막는데 뭐 내년에 돌아오는 뭐 채권 만기가 62조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충분한 규모인지 아니면 뭐 아니면 훨씬 더 많이 쌓아야 되는지 정부 발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그 규모 자체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0조 원 플러스 알파에 사실 뭐 금융지주사까지 그 더하면은 거의 뭐 95조, 뭐 100조 가까운 자금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포함해서 포함해서 둘이 합산 합산하면 그러면은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상반기 말 기준으로 주식회사 대한민국 관점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규모가 한 230조에서 240조 정도거든요. 근데 뭐 현금성 자산이나 뭐 단기 금융 자산 같은 것들 그 규모를 감안하면 95조 원 정도 규모는 굉장히 사실 그
충분한 사실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이게 신속하게 집행이 될 거냐, 예, 그 이슈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뭐 은행, 증권사 이런 금융 부문이 일정 부분 이제 부실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또 부실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규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하다. 예, 충분하고 어느 정도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 옛날에 그 이제 재밌게 채권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200% 수익률을 내게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나는 못했고 네. 난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가지고 있어서 못했고 그 H모 건설 네. 망한다 만다 할 때 네. 1년 미만 회사채 만기 1년 미만 남은 게 그 30%에 거래가 됐었네.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산업은행에서 프라이머리 CBO 해주는 거를 알았거든. 해주면 사는 거 살려주겠다고 PCBO로 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건 이제 30% 무조건 사야죠. 그 객장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서 무조건 사라. 그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만기에 다 이자까지 쳐받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200% 넘게 먹는 거죠. 여러 명한테 그랬었는데 건설 업종도 지금 그런 기회를 한번 좀 볼만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 다만 회사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회사 공부를 좀 철저히 해서 예. 채권 들어갈 만한 기회가 오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도 드네. 65%짜리면 회사 안 망한다면 그러니까 사야지. 제가 궁금한 거는 정부가 50조를 푼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모 건설사처럼 예. 65% 금리에 거래가 되는 거는 네네.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안 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단적인 예로 이렇게 네네. 조금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2천만 원 정도 규모에 그렇게 거래가 된 거는 그 그 의미를 가질 채권을 필요가- 시장에서 매도를 한 주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조금 그게 그러니까 필요는 있을 그 것 같고요. 회사가 그거를 조달한 게 아니라 예. 누군가 팔았다. 예,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가격 충격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 유동성이 이제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드 안 팔리니까. 예. 뭐 그런 거 같은 거네요. 최근에 이제 뭐 마포 아파트가 뭐 16억이었는데 8억 원에 거래됐다. 약간 그런. 예. 그러니까 난 그 한 내용을 건이지만 알아요. 한 건이지만 그게 이제 전체를 호도하는 약간 그런 거죠. 뉘앙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올라서 사실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죠. 예. 뭐 이걸 그냥 단순히 뭐 주문 실수 아니냐 뭐 이렇게 해프닝으로만 놓고 보기에도 조금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산업 전반에서 이쪽에서 이제 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걱정되는 산업들이 좀 있잖아요.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이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맞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버린다? 내년까지 올라버린다? 그러면 건설사, 뭐 금융사, 뭐 캐피탈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거 지금 버틸 수 있는 뭐 환경인지 아까 뭐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셨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근데 분석을 이렇게 엄밀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우리 상장 기업 전체 관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거기서 그 평균 그다음에 전체를 볼 때 맹점이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극화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 보면은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부문이나 이제 금융 부문 이런 부분에는 진짜 취약한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니 뭐 삼성전자가 100조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런 상위 기업 몇 개 빼버리면 재무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어려울 않은 수도 데들이 좀 있어 있죠.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업종별로는 뭐 건설, 뭐 금융 부문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 당장 이제 이렇게 부채 만기 돌아오는 그다음에 이제 차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뭐 신용 등급이 아예 없어서 사실 회사채도 발행이 어려운데 사실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신용 등급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역대 우리나라 금융위기, 역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 위기가 발생했냐 보면은 네. 이 차입 이자율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ROE. 네. 예, 장기간 밑돌았을 때 그때가 이제 97년 외환위기고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고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ROE가 예. 어느 정도 되죠? 뭐그 10% 미만이겠죠? 한 네. 뭐 한 3, 4%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지금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이자 비용이 아직은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이제 반영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그 수익성 자체가 네. 이자 비용보다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조만간. 근데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네. 여지없이 그 기업 부문의 위기가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ROE가 거의 뭐 10% 후반대니까 이거 뭐 빼버리면 거의 없죠.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다들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질은 ROE가 낮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그 뭐 투자자나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리를 11월 달에 또 결정을 할 텐데 그렇겠죠. 50bp 올리면 사실 또 한 번 충격은 또 있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뭐 어떤 대응을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추가로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서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시면 정부가 지금 시장에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좀 더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네. 저는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올릴 수가 없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조금 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사실 기업들 유동성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긴 하지만 이게 금리를 올려서 이제 이렇게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특히나 이제 이 단기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거는 이게 정책적으로 이 미스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 시장의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문제인 거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들조차도 이렇게 자금 조달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가지고 뭐 흑자 도산이 된다. 이거는 좀 득보다 실이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들의 그 차환 리스크는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PCBO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 물가 잡는 것보다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맞습니다. 그렇죠. 드는 게 맞는 거죠. 예. 한국은행도 알고 있겠죠. 이건 한국은행이 알아서 될 일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산업은행, 뭐 금융위 뭐 이런 데가 알아야 돼요. 직접 뛰어드는 건 산업은행 그거고 금리 그렇죠. 정책은 또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만 하니까. 둘 다 좀 조화롭게 잘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잘 좀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의 이상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